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용익물권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용익물권에서 사용 수익에 관한 물권 이렇게 봤었고요. 일단 전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 앞서서 물권의 종류를 보게 되면 먼저 저런 게 있었죠. 물권 중에서 점유권이라고 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본권이라고 해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성립하는 권리에서 가장 기본이 소유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응해서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저당권 이런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민법 186조와 187조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죠.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는 것 자체가 등기가 있어야 성립한다라고 했던 것이 소위 이름하여 민법 186조의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없어도 성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상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과 법정지상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약정지상권의 경우는 소위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성립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 권리가 지상권 이렇게 가져해서 기본 정의가 이렇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지상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소유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공작물 또는 수목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일단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에서 뒤에서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될 것이고, 지역권도 토지에 관한 권리인데 일정한 영역을 전제로 하는 권리.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 중에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올라가서 점유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 먼저 약정지상권 취득하는 방법. 자,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있어야지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식입니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지상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때는 기본 구조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남의 토지, 갑소유의 X 토지를 이용을 하자라고는 설정 계약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있어야죠. 더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설정 계약의 내용 중에서 큰 의미는 없는데 존속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최단 존속 기간이라고 해서 건물 같은 경우는요 30년 동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30년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몇 가지 숫자들이 있죠. 근데 의미 없고요. 해서 다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최단 존속 기간을 존속 기간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30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정 기간으로 볼 테고, 그다음에 치료라고 하는 거, 지금 치료 지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치료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우리가 주로 논의를 하게 되는 개념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하고 무료로 이용한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유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반드시 유상일 필요까지는 없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상권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AX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죠. 더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만약에 지상권을 취득했던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설정 등기를 통해 성립했습니다. 이것을 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상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위 지상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다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 지문에는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정 등기 등을 통해서 성립이 됐을 때 지상권이 어떤 권리냐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사용 수익에 관한 물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 X 토지를 어떻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때 용어 한번 가볼까요? 을이라는 사람을 지상권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을 토지 소유자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지상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을을 지상권자에 대응하는 사람을 지상권 설정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지상권 설정이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있다고 했을 때 지상권자는 당연히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상권 자체가 물권이기 때문에 어떻다 당연히 사용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볼 것이고요. 그나마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자, 이렇게 지상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에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있으면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바로 을은 정에 대해서도 지상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구성하는 게 지상권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달리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앞에서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유형에는 반환 청구라든가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또 자신의 토지의 어떤 사용 수익 등에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권한 없이 만약에 자신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토지의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 지상권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지상권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오래전 문제인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 또는 그 사람의 그 토지의 양수인에 대해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바로 자, 이 지상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고 뭐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 이건 그냥 무조건 다 맞춰야 될 그럴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시 기본 틀 잡으셔야 돼. 지상권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남의 땅,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거절하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 지상권이라는 권리는요,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한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지상권 이전 계약,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바로 병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상권은요, 자,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기 멋대로 이것을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지상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한편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요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바로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논리 구조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갑을 병적 무라고 볼까요? 무라고는 저당권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그럼 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뭘 하지 않게 되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이 지상권 자체를 경매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팔아서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용익물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요. 용익이라는 개념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또 지상권 설정자 혹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물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고 또 요걸 담보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지상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은 뒤에서 논의를 하겠고요. 지상권자의 의무라고 하는 개념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앞에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지료가 유상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다 남의 땅을 바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쓸 수는 없고요. 지료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지료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라는 과정에서 지료가 등기가 되게 되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제 지상권의 양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지상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고 여기다 지료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지료가 같이 공시가 되게 되면 등기가 되게 되면은 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당연히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거꾸로 지상권자도 그 등기된 금액까지만 다 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료 증액 청구라는 개념. 자, 큰 쟁점은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지료가 등기돼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현실과 맞지 않게 되면 지료 증액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료 지급 의무 자체가 없게 될 것이고 따라서 증액 청구 또는 감액 청구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용익 물권이다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권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양도 또는 담보의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 외 지료라고 하는 것, 등기가 됐다는 전제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을 테고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중에 증액 청구 또는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지료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나중에 임대차 혹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할 때 차임 등의 증감 청구 그 얘기와 연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상권이라든가 나중에 전세권 이런 것들은 이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임대차라든가 주임법, 상임법이라는 법에서 비교해 가면서 법조문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약정 지상권의 전부입니다. 기본적인 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 186조에서 얘기하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지상권의 설정, 이전을 위해서는 어떻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우리 물권의 소멸 얘기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죠. 자, 일반적인 물권의 소멸 사유라고 하는 거,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 물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토지권은 소유권 소멸하게 될 것이고요. 똑같이 그 토지에 있던 지상권도 다 소멸을 하게 될 것이다. 용익물권에서만 소멸 사유로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있었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라든가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게 되면 지상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설정 계약을 통해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사용을 하기로 했다라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래서 등기가 돼 있게 되면 결국 그 기간이 지나면 지상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별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소멸시효라고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2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 외에 포기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 얘기할 때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이것도 이제 등기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될 텐데 한번 가볼까요? 자, 일반적 소멸 사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의 멸실, 지상권은 토지를 목적으로 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혹시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면 지상권도 다 소멸을 하게 된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라든가, 자, 혼동 얘기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했었죠. 한 사람에게 지상권하고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을 때, 자, 뒤에 꼴이 없으면, 지상권 뒤에 꼬리가 없으면 다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요건 이제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 혼동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각각의 물권의 소멸을 사유할 때 다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뒤에 꼬리가 있게 되면 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거, 요거 등기할 때 이제 주로 논의할 텐데, 수용이 있게 되면, 자, 이걸 민법에서는 보통 공용징수라는 표현을 쓰고, 2차 과목에서는 주로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수용이 있게 되면요, 수용 개시 이래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권리는 소멸을 하게 되는데 큰 쟁점 안 되고요. 그러면 소멸시효 아까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게 이제 그럼 골 때리는 얘기가 30회 때 한번 구성이 됐는데, 자, 7번부터 먼저 볼까요? 저당권자에게 설정해준 지상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죠.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을이란 저당권자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다고요? 경매에 붙여서 자신의 채권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그 매각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볼까요?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갑이 이 문제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되면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자, 경매를 붙이려고 했을 때 경매 입찰하는 사람들이 이게 영향가가 별로 없는 거야. 무슨 문제가 터지느냐? 바로 여기다가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경매를 붙이려고 하면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뭐가 문제가 돼?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왜? 이 건물의 소유자한테 나중에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건물 없는 땅하고요, 건물 있는 땅하고, 그럼 내가 경매 입찰에 참여할 때는 당연히 건물 없는 땅에 입찰에 참여할 것이다. 복잡하니까. 법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자, 보통 은행이죠. 얘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을 명의의 지상권도 설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갑의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게 필요한 거고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을 해줘야지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상권까지 같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당권, 이제 담보가치를 지키는 게 주된 목적인데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건물 지으면요,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고 등등등. 그래서 애초에 어떤 문제, 나중에 건물 짓는 걸 막기 위해서 같이 지상권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갑이 자, 을한테 빌린 돈을 갚아버렸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 기본적으로 채권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권도 다 소위 함께 소멸을 하게 된다. 뭐 30회 때 상당히 어렵게 이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겠고요. 그런 문제는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 전형이 됩니다. 그 외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한 경매라고 해서, 자, 우리 이제 경매 얘기할 때 나중에 민자
전세권이라든가 저당권 할 때 공부할 텐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이제 갑소유 엑스토지에 저당권이 있고요. 병, 명의의 지상권이 있다라고 한번 전제하면 경매가 진행되면요. 자, 저당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당권 밑에 있는 등기된 권리는 기본적으로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해서 주로 공인중개사법 할 때 경매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야. 자,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항상 무조건 그 권리 중에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의 권리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건 몰라도 돼요.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지상권의 소멸 사유라고 했던 거 앞에 했던 얘기랑 뭐 중복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출제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실질적으로 특선 소멸 사유라고 해서 먼저 포기부터 보겠습니다. 해서 자, 우리가 앞에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불렀었고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의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권리 지상권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자, 등기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의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지상권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어떻다? 지상권은 소멸하게 된다. 아직도 존속기가 남아있는데 그냥 나 지상권 포기할래 라고 얘기하고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지상권은 소멸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아니고 이건 너무 간단한 주제이고 문제는 저거잖아요. 우리 앞에서 지상권을 담보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상권자 을이 병한테 저당권자라고 하는 저당권 자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더 씌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성립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나 지상권 포기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포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는 저당권자 이 사람의 승낙 동의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 상식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 출제 이슈가 한참 되고 있는 게 소멸 청구라고 하는 개념. 자, 이 청구라는 표현을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민법에서는요, 청구한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소위 이름하여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용어를 법에서는 청구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 법적인 의미는 형성권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청구권이 될 수도 있다. 그럼 형성권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청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소멸 청구, 형성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고 해서 2년분 지료 체납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상권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체납했을 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인데요. 원래 스토리는 그런 식이야. 갑소유의 X 부동산,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다? 지상권 가지고 있으니까 이 토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갑에 대해서 체납하게 되면은 이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이 만약에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지상권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을의 지상권을 다 소멸하게 된다. 그럼 너무 쉬우니까 2년분 지료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해서 지상권을 소멸시킨다. 사안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되느냐. 갑이 갑이 정한테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갑이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돈을 받았겠죠. 또 지료를 받고 있을 상태입니다. 을한테.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테 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라는 지상권자는 누구한테? 정에 대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까 2년분 지료 체납을 하게 되면 제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자, 얘가 만약에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1년분 지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지금 누구한테? 정이라는 사람에게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정의 입장에서 또 1년간 얘가 지료를 체납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의 2년 됐을 때 바로 이때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요? 안 됩니다. 합의 2년 되지 않고요.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2년분 지료를 체납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년분 지료를 체납하면 뭘 할 수 있고 소멸 청구를 할 수 있고 합쳐서 2년일 때는 어떻다? 소멸 청구가 안 된다 해서 2년이라고, 지료 체납 2년이라고 하는 건 그 토지 소유자, 소멸 청구를 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다시 갑시다. 자, 기본 법조문은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법조문인데, 현실적인 부분,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바뀐 소유자, 지금 소멸 청구를 하고자 하는 그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 얼마? 2년분 지료를 체납했을 때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합쳐서 2년은 저희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가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정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갑의, 지금 이제 이 정이라는 사람 없다고 치고 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했다라고 했을 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을 때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만약에 얘가 2년분 지료 체납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멸 청구를 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면 만약에 소멸 청구라면 지상권을 소멸한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돈 빌려주고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 놓은 상태고 만약에 지상권자가 자기는 돈을 갚지 않게 되면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청구를 해서 지상권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보전받을 수가 있어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이 사람이 2년분 지료 체납을 이유로 갑이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를 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당권자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조항을 두고 있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데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갑의 입장에서 을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뭘 하게 되면 지금 이제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바로 소멸 청구를 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누구한테?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을 때 이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이라는 건 법원의 판사가 판단할 문제인데 그 사이에 저당권자가 누구한테? 지상권자를 뭐 묻어버리거나 말거나 해서 알아서 어떻게 해라? 돈 받아내라 라고 하는 취지가 바로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돼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소멸이라는 거, 이 지상권의 소멸 얘기에서는 그동안 상당수의 문제가 소멸 청구 얘기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 토지 소유자, 즉 소멸 청구를 하는 사람 기준으로 2년분 지료 체납을 해야지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됐을 때는 그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 어떻다? 지상권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되다. 30회 때는 좀 특이하게 나왔던 얘기,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서 아까 지금 저당권자가 추가적으로 설정한 지상권에 관한 부분이 하나의 이슈. 자, 이렇게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 발생하겠죠. 토지 소유자에게, 지금 이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지상권자는 지상권 말소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매수 청구라는 게 두 개가 나와요. 물론 주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라는 주제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한다. 일정한 사유까지 소멸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첫 번째 설정자의 매수 청구,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경우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상권자가 만들었던 건물이 그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전제가 됩니다.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한다라고 해서 지상권자는 꺼지고 건물은 철거하고 이게 일반적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낭비거든요. 건물 때려부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해서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은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철거의 문제가 나올 텐데 그 건물은 누구 겁니까? 지상권자 건물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갖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멀쩡하다라고 했을 때, 야, 그거 때려부시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매수 청구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상당한 가액을 제공했던 전자에서 그 금액은 얼마인지는 나중에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제 당연히 이 사람에게 팔아야 될 의무가 있다. 아까 우리가 소멸 청구라는 주제할 때 이게 소위 형성권이었듯이 매수 청구라는 개념도 똑같이 형성권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은 사줄 의무가 있고 팔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시험에 주로 이슈가 되는 거 지상물의 매수 청구 중에서 지상권자에 의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 해서 지상권자는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게 되면은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위 계약 갱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에서 건물이 현존한다라는 전제에서 지상권 존속기간 건물 소유 목적으로 30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지상권 소멸하게 될 것인데 아직도 건물이 멀쩡하게 남아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청구, 다시 한번 갱신을 해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들어주지 않게 되면 이 문제의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사달라고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어떻다? 사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소위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주로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 했다가 들어주지 않았을 때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상대방은 어떻다? 사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전세권에 있어서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요렇게 기본 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기본적인 지상권 소멸의 효과 등에 관한 주제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바로 교재 가지고 지문 통해서 확인하고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37페이지 가서 쟁점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자, 지문 나와 있어요. 교재 137페이지 오른쪽에 첫 번째 핵심 지문. 지상권자,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지문인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자,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웃 토지의 사용 청구권 또는 인지 사용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지상권도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권에서 논했던 사용 수익 청구라고 하자. 자, 이웃 토지 사용 청구라고 하는 거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똑같은 논리 구조로 전세권자도 당연히 이웃 토지 사용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물론 주요 출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에 있어서의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 일정한 경우 지상권에도 준용되게 된다. 그대로 갖다 베껴 쓰는 것을 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박스요.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를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지상권은 뭘 하자는 거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겠다라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 부릅니다. 자, 건물을 이용하는 권리는 나중에 전세권으로 따로 얘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지상권은 뭐라고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여기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지상권은 성립하게 된다. 오히려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누가 지상권을 설정을 하겠습니까? 그 건물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데, 자,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면요. 토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토지에 관한 권리냐, 건물에 관한 권리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건물에 관한 권리면 건물이 없으면 어떻다? 자, 이 지상권을 성립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재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 자체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론상 지상권이라는 것은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나중에 전세권이라는 개념과 비교되는데, 전세권은 반드시 어떻다? 전세금의 지급을 전제로 했던 권리인데 비해서 지상권 이라고 하는 것은 지료의 지급 자체는 성립 요건은 아니다. 나중에 지역권도 지료의 지급이 성립 요건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즉 이론상 무상의 지상권, 지역권도 가능하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넘어가서 교재 138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오른편이죠.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우리 앞에서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2번,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해서 아까 지상권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였었고요. 양도할 수 있었고 담보의 대상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할 것.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뭐라고요? 용익 물권,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고, 자, 물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삼을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살펴보셨고, 교재 139페이지 26회 때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을은 갑의 토지의 건물 소유 목적에 지상권을 설정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지금 을이 지상권자, 갑이 토지 소유자라고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1번 지상권자 을은
자,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 자,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반대 쉬우니까 2번 지문이요. X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중에 자, 을에게, 지상권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요걸 답으로 뽑았네요. 그래서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사람, 매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당연히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좀 쉽게 구성이 됐죠. 이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3번. 을이 약정한 치료에 1년 6개월분을 연체했을 때 토지 소유자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소멸 청구는 2년분 치료 체납했을 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지상권자 을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자, 지금 이제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문제는 그거죠. 건물이 현존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이때 갱신 청구할 수 있고 들어주지 않게 되면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갑은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요거 아까 우리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요. 최단 존속기간을 뭘 본다? 존속기간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전세권 파트에 가서 보게 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바로 전세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중에 전세권에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존속기간 정하지 않게 되면 최단 존속기간 해서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30년을 보기 때문에 소멸 청구를,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그 정도. 그래서 좀 쉬웠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지상권의 소멸 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권 소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소멸 청구가 가장 중요한 실제 포인트. 내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자신의 기준으로 2년분 치료 체납. 한편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때 이 지상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때는 뭐라고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 핵심 지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지문이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옛날 문제고요. 유치한 문제. 지상권은 건물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를 목적으로 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요?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건물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따르면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어떻다? 소멸하겠죠. 근데 지상권은 건물이 목적이 아니다. 토지가 멸실됐다. 그러면 그때는 지상권이 소멸하겠지만 건물이 멸실됐을 때는 최소한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번요.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담보가 자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이 된 경우 자, 피담보 채권이 변제돼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게 이제 소위 담보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당권자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담보가치 보존을 위해서 지상권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때 만약에 돈을 다 갚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고요? 그때는 자 지상권도 같이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이름하여 담보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3번 똑같은 명제에 나와 있나요? 지상권 설정자 누구죠? 토지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 설정자. 토지를 이용할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상권자. 용어 체크하셔야 돼. 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담보가 자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해서 피담보채권은 돈 받을 권리죠. 돈을 갚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 소멸하고요. 역시 지상권도 소멸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런 문제. 그 옆에 있는 관련 기출 문제는 다음 수업에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담보지상권에 관한 주제인데
그동안 문제 대비해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 정도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 관련한 내용들 보겠습니다. 교재 141페이지 첫 번째 박스, 141페이지 첫 번째 박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치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효력이 생긴다. 틀렸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소멸 청구 효력은 즉시 생기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답이 됐던 지문이고요. 바로 옆에 29회 16편 문제로서 출제했던 관련 기출문제 보시면 을 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을. 지상권자 누굽니까? 갑. 교재 141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가 을이고, 자, 그 다음에 갑이 지상권자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보니까요. 자, 지상권자 갑은 그가 자, 지상권 설정된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해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자, 지금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만도 양도할 수가 있을 것이냐? 앞에서 지상권의 양도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자, 일단 가십시다. 지금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Y 건물이라는 것을 지었다. 그러면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개의 권리를 갖는 거야. Y 건물에 관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X 토지에 대한 모두 지상권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 있느냐? 팔 수가 있다. 또 Y 건물에 관한 소유권만 파는 것도 어떻다? 가능하다. 왜? 대상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지문의 의미가 그런 식이야. 자, 지상권자 갑은 자,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해서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상권만 팔고 건물은 다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굳이 뭐 해석하면 이런 식이지. 갑이라는 지상권자가 자, 건물까지 지었는데요. 돈이 많이 부족하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병이란 사람에게 지상권 자체를 양도해주고 치료 형식으로 누구한테 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테니까 돈을 좀 빌려다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상권은 양도, 건물은 팔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서 법정 지상권 얘기할 때도 계속 논의할 쟁점이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건물 소유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야. 각각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지상권을 취득을 한다. 얘기는 뭐라고요?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따 건물을 신축하면 우리 앞에서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등기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지상권 성립하자. 건물 등기 안 해도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어떻다?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별개의 권리니까 건물과 그다음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은 별개의 권리로 해석해 주실 거예요.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치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치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치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서 아직 법정 지상권 공부 안 했는데요. 법정 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단순화시켜야 돼. 자, 을의 권리가 갑의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이다. 그럼 지상권이라는 얘기야. 그럼 치료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죠. 대신 뭐가 됐을 때 등기가 돼 있거나 했을 때 치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데 치료에 관해서 협의도 없고 법원에 의한 치료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는 치료 연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까. 두 가지죠. 자, 일반적인 지상권에 있어서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치료를 약정을 하고 그걸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분 치료 체납하게 되면 어떻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게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 권리다 보니까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또 협의에 의해서 지료를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지료 결정 전까지는 어떻다? 최소한 지료 연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3번 질문요.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만 연체 사실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서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치료라고 하는 것이 등기가 돼 있을 때만 어떻다? 지료 연체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 기간이 2년이 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지상권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140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1페이지. 그 다음 4번 지문인가요? 그나마 이제 풀 수 있는 지문이죠.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과 을에 대한 지료 연책을 합산해서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다고요? 합산해서 2년이 아니라 그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어떻다?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5번. 아까 봤던 얘기인데요.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지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소유자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저당권자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출제 이슈 자체가 두 가지라고요. 이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지금 소멸 청구를 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2년분 지료 체납이 있을 때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함에 있어서 만약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어떻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소멸 청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상권의 소멸 등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점유권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거의 구성은 잘 안 되는데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거나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 지상권자가 어떤 토지에 대해 촉대를 쌓거나 등등 해서 토지의 가치를 높였다라고 하면 소위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필요비라는 개념, 자, 건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었죠. 자, 형광등 몇 개 갈아 끼운 비용을 뭐라고 한다? 필요비라고 불렀었고, 지붕을 막 수리를 해버렸다. 한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유익비라고 했었고, 그래서 지상권하고 나중에 전세권 공통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필요비 상환 청구는 안 되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 가능해요. 큰 쟁점은 안 되는데 가끔씩 사이드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챕터에서는 거의 핵심 이슈가 뭐라고요? 이하의 소멸 청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주로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잠시 끊었다가요. 법정 지상권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